쟤는 한국인이고 저는 중국인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공항에서 중국인 한 명이 소리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 살고 있고 웨트베시로란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릴리입니다. 저희 헝가리는 중앙 유럽에 위치한 국가이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부다페스트의 도나우강 유역, 부다성, 안드라시 거리 등을 포함해 정말 많은 유적지와 자연명소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발라톤 호수, 부다페스트의 언덕 등 자연경관도 아름다워요. 발라톤 호수는 중앙 유럽의 바다로 불리며 여름철 휴양지로도 인기가 많죠. 중세성, 고대 로마 유적지 등 다양한 역사적 명소가 있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범죄율도 낮아서 전 세계인들이 헝가리를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다니는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는 헝가리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이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학교로 전 세계 다양한 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헝가리에 와서 학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헝가리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 인문학부에 재학 중이며 인문학부인 만큼 제가 수업을 듣는 과목은 세계문학, 예술사, 세계사, 철학의 역사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친해진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중국에서 온 양리라는 친구였어요. 양리는 모국인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항상 중국이란 나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양리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친구였어요. 양리가 본인의 집을 소개할 때는 항상 아버지의 얘기를 했는데 양리의 아버지는 중국의 정치국 상문위원회 소속이라고 말하면서 기회만 되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아시아 지역을 모르는 친구들과 저는 양리의 말을 들으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양리와 함께 다니며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멋진 나라인지 궁금했고 양리가 말하는 중국은 세계 경제 2위인 나라이며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렇게 양리의 말을 들으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에 수지라는 한국인 친구가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어요. 수지는 아시아인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도 하얗고 항상 깔끔하며 미소가 참 예쁜 친구였어요. 심지어 성격도 밝고 친절한 데다 굉장히 똑똑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모든 친구가 그 친구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저와 친하게 지내던 양리는 수지를 굉장히 싫어했죠. 저와 수지는 동아시아 문화 강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수지는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헝가리에 와서 너무 기대돼. 헝가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수지의 환한 미소에 반해서 나도 너와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수지랑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은 수업을 들었던 양리는 저에게 한국인은 교활하다면서 수지가 저를 이용해 헝가리 다른 친구들과 교류하려고 한다면서 한국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인 수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양리의 말을 믿었고 그 이후엔 수지가 제게 다가와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도 성의 없이 대답하면서 자리를 피하게 되었죠. 양리는 수지가 온 후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고 저는 살짝 수지의 눈치를 봤지만 수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보였어요. 양리의 말에 반박할 가치가 없다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강의 중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인 한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고풍스러운 한복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웠고 전통적인 곡선의 한복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저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한복이란 옷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리가 손을 들더니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고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자신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양리에게 한국의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양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중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 민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한국이 훔쳐가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때 한국인인 수지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인인 수지에게 말해보라 하셨고 수지는 천천히 한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옛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에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 당시 한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한복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말했어요. 왕과 귀족들은 화려하고 정교한 한복을 입었고 일반 사람들은 단순한 형태의 한복을 입었으며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신분에 따라 어떤 한복을 입어야 하는지 규정까지 있었다고 말했죠. 또한 한국의 조선시대에 중국은 치파오라는 중국의 의복을 입었고 한복과는 모양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되며 알록달록한 색상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의복을 제작했는데 중국의 치파오는 몸에 딱 달라붙는 형태로 한국의 한복과는 전혀 다른 의복의 종류라고 조근조근 말을 했어요. 양리는 수지의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한 채 굉장히 분한 듯한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수지의 발표를 보면서 수지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양리는 수업 이후에 끊임없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밖에 안 되는 나라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했고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이 없으면 단 1시간이면 중국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약한 나라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양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학교는 많은 동양 친구들이 있었는데 물론 동양인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월등하게 많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을 가난한 나라라고 보기엔 다들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피부도 좋고 좋은 옷들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와 다른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한국인들은 정말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깊숙하게 배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면서 한국이란 나라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고 한류가 학교에서 유행이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해도 양리가 한국은 중국을 따라한다며 중국의 드라마를 보여줬기 때문에 양리의 말을 믿게 되었죠. 게다가 양리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고 약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외국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뛰어난 인재들을 선별해서 보낸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양리의 말을 조금 의심했지만 우리 학교에 온 한국인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서 나중에는 저도 양리의 말을 믿었어요. 사실 그만큼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양리의 말에 수긍하며 점점 한국인 유학생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계 문화 관련된 특강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초빙된 교수님이셨는데 유럽의 군사력에 대해 강의를 하고 그 후 아시아의 군사력 관련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교수님은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방력에 감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은 양리는 달랐나 봐요.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다면서 교수님의 강의에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의 도중에 교수님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양리의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양리와 의자를 멀리 떨어뜨려서 대체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았어요. 양리는 교수님께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 예산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며 현재도 군사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소국인 한국인 국방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말하면서 한국은 중국과 전쟁하면 단 3시간이면 한국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모두들 양리의 말에 공감하는 듯했고 교수님은 잠시 동안 침묵하셨고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학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존중할게요. 원래 비교할 생각을 없었지만 몇 가지만 중국과 비교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방력은 대단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중국은 전자전 시스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다만 한국의 첨단 전자전 기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전자전 장비는 전자 신호 방해 및 적의 통신 무력화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반면 중국의 전자전 능력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가 적어 신뢰성 면에서 한국보다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죠. 두 번째로 드론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중국도 물론 다양한 무인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드론 기술에 비해 실전 배치된 고성능 드론의 수와 품질에서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드론은 정찰, 감시, 타격 임무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드론은 적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적 신뢰성 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자 양리는 다시 손을 번쩍 들어서 군사력은 중국이 한국보다 월등하다고 교수님께 주장을 했어요. 교수님은 가만히 양리를 쳐다보았고 교수님의 눈빛에 양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학생이 말한 군사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전차들도 성능이 우수해요. 하지만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비교하면 기술적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K2 흑표 전차는 자동 장전 시스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동성과 생존성이 뛰어납니다. 중국의 주력 전차들은 이러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차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국은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다만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같은 고정밀 타격 능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무-2 미사일은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이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사거리와 파괴력에서 우수하지만 정밀도 면에서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는 적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중국도 다양한 무인 정찰기를 운영하지만 한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제공하는 높은 정확성과 실시간 정보 수집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한국이 적의 움직임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쯤이면 수긍할 만도 한데 양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국과 중국의 인구를 예시들며 전투력의 차이가 강하다고 교수님께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웃으며 양리의 말에 답변하셨죠. 중국은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통해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국군과 미군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며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져 전투 준비 태세를 높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군사 협력과 연합훈련 경험이 부족하여 다국적 연합작전에서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엄격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군사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군사 교육과 훈련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실전 대비 능력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산악 지형이 많아 방어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적의 기갑부대와 대규모 병력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방어자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중국은 광활한 평야지대가 많아
기동전과 대규모 전투에서 유리하지만 특정 방어 작전에서 지형적 이점을 한국만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우위, 정밀 타격 능력, 연합 전력, 군의 현대화와 효율성, 지리적 이점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양리는 얼굴과 귀까지 터질 만큼 붉어진 채로 가방을 들고 강의실 밖으로 나갔죠. 저는 양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교수님은 양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양리를 만났는데 양리는 전보다 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분명 특강 교수는 한국에서 돈을 받고 초빙된 교수일 것이라고, 원래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한국을 포장한다고 말하며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는 국간이 합세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인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양리와 친했기 때문에 양리가 근거 없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양리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흐르고 2학기 교양 과목 중 르네상스 예술 강의를 양리와 함께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 강의에는 한국에서 온 수지도 있었죠. 다행히 르네상스 예술 강의이기 때문에 양리와 수지가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안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양리는 르네상스 예술 강의에서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중국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을 하다 교수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제가 부끄러울 지경일 정도로 양리는 중국을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수지 앞에서는 중국을 더더욱 위대한 나라로 보여지고 싶어 했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교수님이 르네상스 미술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과제를 내주셨어요. 8명이 한 팀이었는데 하필 양리와 저 수지까지 같은 조가 되어버렸죠. 저는 사실 똑똑한 수지가 있어서 우리 조가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아서 좋아했지만 양리는 수지랑 같은 조가 되었다는 게 정말 싫었는지 틈만 나면 수지한테 한국은 중국이랑 비교하면 약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럴 양리를 무시했어요. 제가 보기엔 양리의 말이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았죠. 프로젝트 과제를 하던 도중에 조원 한 명이 이탈리아는 가까우니까 주말에 직접 다녀와서 과제를 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수지랑 양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럽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라 동의를 했고, 수지가 잠시 고민하고 있는 사이 양리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를 했죠. 수지는 헝가리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라고 말했지만 7명이 간다고 말하니 마지못해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수지가 한국인이라 이탈리아에 입국 거부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양리 모르게 수지에게 가서 혹시 입국 거부되는 게 걱정이면 헝가리에서 발급받은 거주증이 있으면 이탈리아 입국할 수 있다고 조용히 알려주었죠. 수지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렇게 우리는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당연히 양리와 수지를 제외한 6명은 유럽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자동 입국 시스템 줄에서 기다렸는데 수지와 양리도 저희가 선 줄에 같이 섰어요. 저는 유럽연합 국가만 자동 입국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수지랑 양리는 줄을 옮기지 않았어요. 제가 더 길게 설명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사이 수지가 먼저 자동 입국 시스템을 통과해버렸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 뒤를 따라 양리가 자동 입국 시스템으로 입국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양리는 자동 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공항 직원이 와서 중국인이면 수동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양리는 소국인 한국은 자동 입국이 가능한데 강대국인 중국은 왜 수동 입국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냐면서 소리를 질렀죠. 결국 공항보안 요원이 와서 더 이상 소란 피우면 강제로 송환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양리는 수동 입국 심사줄로 걸어갔어요. 저와 친구들은 너무 신기해서 수지한테 입국 심사가 끝나자마자 수지에게 달려가서 유럽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자동 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며 물어보았고, 수지는 한국 여권은 193개국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우리 헝가리도 180개국의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해서 높은 수준의 여권 파워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193개국이라는 말에 다들 정말 놀라서 한국에 대해서 수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렇게 5시간이 넘게 수지랑 공항에서 한국에 대해 대화를 하는데도 양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숙소로 먼저 이동을 했고,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서 2시간이 지나서야 양리가 숙소에 왔어요. 알고 보니 양리는 수동입국 심사 중에 헝가리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주 허가증과 유학비자를 요청했는데 당연히 챙기지 않았고, 학교에 연락해서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야 입국할 수 있었고, 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늦게 도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중국보다 못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던 양리였는데, 중국 여권이 한국보다 파워가 약하다는 것을 몸소 깨우친 후 더 이상 말이 없어졌고,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미술 역사를 조사하는 동안 양리는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헝가리로 돌아왔는데, 양리는 친하게 지냈던 저도 모르는 척하면서 중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렸죠. 저도 사실 그동안의 양리의 행동을 보고 양리랑 함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수지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져서 제가 얼마나 한국이란 나라를 몰랐는지 알게 되었어요. 수지를 포함한 한국 친구들에게 다양한 한국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양리에게 들어왔던 한국과는 너무도 달라서 정말 신기해요. 다른 것보다 가장 신기한 건 한국은 정말로 밤에 나가도 안전한 나라인가요?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는데 한국 친구들이 말하는 한국의 밤거리를 보면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한국은 밤에도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한국의 밤거리를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릴리님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릴리님의 사연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많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권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 더욱 대단하네요. 이번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